인간이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은 점점 우리 집도 제대로 내가 끓일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내가 무능력하구나라는 게 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분들은 잘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분들의 특징이 확연하게 달라요. 이렇게 자존감과 관계가 되어서 못 버리는 거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공간,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청소를 안 해요. 그리고 버려야 할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고 숙면을 취해야 되고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공간인데 그걸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의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청소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다라는 거, 이거는 나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아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아예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를 존중하고 살고 싶다,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본인 씻고, 집은 엉망인데 맨날 자기만 씻고 이건 안 되고요. 집도 치우고 본인도 씻고. 그리고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꼭 해결하라고. 본인 스스로 요즘은 배달 음식 시켜먹고 이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물론 맨날 집에서 해먹을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내 입에 들어가 주는 것도 내가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어쩌다 한 번이라도 꼭 나를 위해서 자기가 그 시간을 꼭 가지라고. 그래서 하면 정말로 자존감들이 높아지고 좋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있어야지 내가 나를 갖다 사랑하게 돼요. 결국은 여기가 내가 평생 살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안정감을 갖다 느끼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어떤 분이 실제로 집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 주장이 전혀 안 된다는 게 그 집에 있는 모든 거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의 특징이요, 물건의 가치, 이 물건을 씀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생산적인 게 일어나냐가 아니라 그 가격,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책은 좀 달라요. 책은 그분이 이루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리시는 거더라고요. 작가님 댁이었는데 정말 그 몸도 불편하시고 연령도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한 명이 왔다 갔다 할 공간도 없이 책이 쌓여 있었어요.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다 바꿔서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어서 꺼내볼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럴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자존감과 관계가 되어서 못 버리는 거는 집에 있는 건 아니고요. 차이인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엄청 잘 살아요. 주위 사람도 전부 다 나를 잘 봐주거든요. 우리는 주위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공적 존중감이라 그래요. 자기 존중감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존중감이 이게 딱 맞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긋나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공적 존중감은 무척 높아요. 나는 낮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괜히 주눅 드니까 좀 나쁠 수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느냐, 떠오르는 샛별 라이징 스타, 아직은 여기까지 안 올랐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주위에선 한물 같다 그래요. 근데 나는 아직 인정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사람이 잘 살다가 망하면요, 이제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냥 조그만 차 하나 타고 다니고 이거 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선찰이 없는데 빨리 팔아야지. 그러면은 근데 이거 팔아서 얼마 받아갖고 또 이 차 몰고 하느니 그냥 몰고 다니는 게 합리적이라고 계산은 하지만 사실은 그 차 팔고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또 반대로 힘들게 되니까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그냥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게. 우리 이 차 이렇게 하자. 그럼 또 아내가 안 된다는 집도 있어요. 결국은 그 차를 내가 팔지 못한다는 게, 원래 그 차를 갖다 몰 정도의 사람은 이 정도 사람이어야 돼서 봐주는 공적 존중감이 있는데, 현재 나의 상태는 낮거든요. 그러나 내가 현재 낮아진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그거마저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아직 우리 집을 망했다고 안 봐주니까 공적 존중감이 여기 와 있는데 난 내가 망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자존감이 확 떨어졌을 때 차를 파는 게 참 힘들어요.
합리적으로는 알아요. 이 차를 팔고 현금을 땡기고 자동차 보험료도 낮게 해야 되고 그 돈으로 카드 빚을 갚아야 됐다는 걸 갖다 이론적으로 아는데 차를 못 팔아요.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지만 자존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유능감이에요. 근데 유능감은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일을 잘한다, 유능감이지요. 다른 경우로 나는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은 나도 누군가가 있으니까 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유능감이 올라가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할수록 기운이 나요. 기운이 나니까 하루하루를 갖다 열심히 살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한 6개월에서 1년은 내가 실제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무능력에 어울리는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원래 지능 140에 굉장히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일 때는 지능 140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일 동안은 무능력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무능력해졌다는 거는 나한테 가르쳐주는 신호가 바깥에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갖다 느끼게 되는 신호. 첫 번째 이제 직장에서 일어나요. 일이 옛날 같지 않아. 실수해.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우울증 동안에 무능력을 갖다 느끼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건망증이 심해졌어. 치매 오나? 그런 다음에 많은 분이 무능력을 느껴지게 되는 게 나 원래 안 이랬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또 그 다음에 무능력을 느끼게 되는 게 점점 우리 집도 제대로 내가 끓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루틴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무능력하구나라는 게 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는 결국은 대부분 무능력해지기 때문에 무능력에 맞는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는 거고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자기 효능감이 무너진다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거는 나의 주변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두세 번 분리수거가 안 돼서 집에 점점 쌓여나가게 되면은 그거를 탁 보면서 나의 무능력함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면서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검사가 있어요. 디스크라는 검사인데요. 성격을 네 가지로 나눠요. 주도형, 감화형. 근데 감화형이라면 사교형이라는 게 더 우리는 어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형, 그 다음에 심중형 이렇게 나눠요. 주도형인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 뭐하니?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무엇을? 영어로 what이 나오죠. 사교형인 사람들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누가 가는데? 누구랑 같이 하는데? 후가 나와요. 안정형인 사람들은 안전하고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사오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다음에 신중형인 사람은 까다롭거든요. 언제 할 건데?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디스크에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은요. 당신의 집에 당신의 상장 그런 게 많냐 물어봐요. 본인의 뭔가 업적 그런 거로 당신이 둘러싸여져 있냐가 이제 그러면 주도형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나는 굉장히 잘났어 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물론 나는 잘났어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감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있지만 문제는 어중간하게 잘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죠? 어느 사람의 집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뭐 반려견도 있고 그래도 그 중에 몇 가지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가구야. 내가 좋아하는 테레비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또 뿌듯해해요. 또 가성비란 게 있잖아요. 이 테레비가 대한민국에도 최고 비싼 테레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자기 유능감이 좁다가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틸리티에 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테레비도 그냥 그래도 테레비 잘 샀어 그게 아니라요. 있으니까 보지. 전자레인지도 있으니까 하지. 그릇도 그냥 시켜서 쓰는 거지.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잘 됐다는 게 없어요. 내가 나의 물건을 어느 정도 아끼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따위 거밖에 없어? 우리 집에 있는 건 전부 싸구려 허접 쓰레기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내 자존감은 그다지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 타고 태어난다를 갖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치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타고 태어날 때 뇌가 얼마나 뇌세포 대사의 노폐물을 갖다 잘 처리하느냐 못 처리하느냐는 일정 부분 타고 태어나요. 그러나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건 70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고 태어난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자꾸 후천적이라고 착각해요. 타고 태어난 거는 마치 8살, 9살까지로 생각하고 인간의 뇌는 25세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인간이 굉장히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다라기보다는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은 사실 상당 부분 자신의 외모랑 외형이랑 연관이 되는데 또 그 역시 타고 태어나는 게 사실인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내가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다. 그럼 그거는 나의 신장을 어느 정도 타고 태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타고 태어난다는 면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후천적은 내가 못하는 거를 굉장히 강요받고 내가 잘하는 거를 못하는 환경이 제공된다가 보면은 후천적으로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타고 태어난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본인이 자존감이 올라가기 위해선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없는 환경이냐는 후천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정리에 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자존감이 높고 아 이분들은 잘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게 뭐 비싸고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 나는 퇴근하고 와서 오디오를 들으면서 힐링을 해. 그리고 이런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영화를 보면서 힐링을 하고 뭐 이런 그 본인의 루틴도 딱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반드시 힐링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갈 때마다 의자에 앉혀놓고 헤드폰 씌워서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어느 집에 가서 뭐가 부럽다 이런 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루틴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물건도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사니까 사는 건 없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누가 CD 들어? 그런데 그 덱은 엄청 많거든요. 자존감 높은 분들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진짜 이거는 확연하게 달라요. 물건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 집중하세요. 아직 자녀가 어리면 자녀를 케어하는 동선.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플러스 내가 해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이게 매일 축적이 돼야지 뭔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에 집중을 해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집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라이프에 집중하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의 안에서도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일으키는 요소들과 우월감을 일으키는 요소들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자존감은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보통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우월 요소 중에 제1 우월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리를 잘 하려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자존감의 제1번은 내 피부예요. 그러면 내 피부와 관계되어 있는 화장품은 진짜 복잡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무조건. 나의 자존감은 나는 책 많이 읽고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는 우리는 살다가 보면 안 하던 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영어 교재예요. 영어 잘하면 왠지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에이 해봐도 소용없네. 그러면 막 어디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게 돼요. 그리고 난 너무 정리를 못해가 내 컴플렉스인 사람들은요. 며칠에 한번 굉장히 정리를 싹 잘해요. 그리고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엉망이 되지요. 그래서 가끔씩은 정리를 잘하는 걸 보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요. 결국은 정리 자체가 나의 자존감인 분이 있어요. 우리 집은 너무너무 깔끔해. 우리 집은 먼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깨끗한 집과 먼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우월 요소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정리를 해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시는 거는 열심히 정리하다가 몸을 상하면 안 돼요.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물건을 없애야 됩니다. 난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완전히 굳었어요. 근데 책을 볼 때마다 공부를 해야지 생각해요. 빨리 책을 없애야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청소 도구만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차라리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을 갖다 부르고 우리 집 청소 도구는 좀 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게을러진 것 같아서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없애야 되느냐? 시계를 없애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무기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볼 때마다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뭔가 한 가지는 내 눈에서 치워야 돼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물건 중에 제가 우선순위로 버리는 게 뭐냐? 저것 때문에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리는 맞아요. 거. 저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버려버려요. 안 그래도 일상이 다 녹록치 않은데 저거 물건 가격 때문에 내가 저거를
사용하면서 그때 안 좋은 기억으로 다운이 돼버리면 나는 그날을 온전하게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은 날 입었던 옷과 가방, 신발 이런 거 저는 싹 버리거든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요. 때때로 우리는 그 덫에서 벗어나는 게 다 정리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중독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냐?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다 정리해서 없애셔야 돼요. 다른 예를 하면은 가끔 엄마들이 아이들 게임 못하게 하려고요. 걔가 갖고 있는 계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럼 막 우리 애들이 진짜 말 그대로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요.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보상 안 해주잖아요. 두세 달은 갑자기 걔가 게임할 의욕을 잃어요. 만약에 어느 순간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럼 거기서 벗어날 길은요, 다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게 되거든요. 언제 다시 그걸 하지? 그래서 때때로는 어느 거에 진짜 몰두해서 내가 엄청나게 분에 넘치는 그림을 많이 사서 어떻게 되든지, 그게 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게 결국은 나의 삶에 내 자신이 피곤할 정도가 돼서 거기에 내가 유혹과 중독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그거를 말짱 다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옆에서 강제적으로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또 깨끗한 정리가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병은 치매예요. 치매의 어르신들은요, 변하면 안 돼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적어도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또 ADHD가 심한 경우에도요, 주변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ADHD는 두 타입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타입, 누가 내 방을 정리해도 괜찮다는 타입이 있어요. 두 번째 타입, 길길이 날뛰면서 싫어하시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나 ADHD인 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ADHD인 분들도요, 대부분은 자기를 산만하게 하는 게 없을 때는 잘 유지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한 분들,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는 누군가 정리해 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정리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나의 일상을 정리하는 거고 나의 삶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한다라는 건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생산적으로 해낼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리하면 우리는 무조건 버려라, 이게 미니멀 라이프다, 이렇게 너무 오랜 세월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정말 간단한 일이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그걸 언제 쓰는지만 생각하면 갈 자리가 저절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막상 하려면 물건의 상태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현관에 신발장 서랍 되게 작잖아요. 사실 여기 열어보면 안 쓰는 거, 또 맞아요. 거실장 서랍 열어보면 이사 갈 때까지 안 쓰는 거 대부분이에요. 이런 걸 먼저 하라 그래요. 조그만 거 꺼내서 내가 이걸 언제 쓰지? 또 책상 서랍 같은 거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이 꼬인다 그러면 책상 서랍부터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이 맨 위에 서랍에 오겠죠. 명함이 제일 먼저 올 것이고, 볼펜을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 각종 볼펜을 놨죠. 이 옆에는 반드시 화이트 칼날 나요. 이거 지우는 거, 이거는 합쳐지는 개념이잖아요.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찾냐고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재고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안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를 도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뭐 소유냐 삶이냐 했듯이요, 킵이냐 유스냐예요. 근데 킵은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은요, 원트랑 연결이 돼요. 유스는 라이크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림으로 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라이크를 하면은 그 그림을 갖다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트가 발동이 돼도 그 그림을 사요. 우리는 뭐든지 살 때는 나는 이 그림을 딱 12초 보고 그 다음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사요. 이 그림을 딱 1년 보고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해도 안 사요. 평생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비율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원트와 라이크의 비율이 맞지 않는서 원트 쪽이 넘어나게 되잖아요. 또 아깝잖아요. 그거를 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라이크에 해당되는 거는요, 눈으로 자꾸 보든 손으로 자꾸 쓰든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스가 문제인 거고 결국은 원트와 라이크의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